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최상현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엔 주1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를 모셨습니다. 지난주였죠. 한일 양국 간의 최대 외교 현안이었던 위안부 협상이 24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일 두 나라에서 모두 비판 여론이 생겼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또 피해 할머니죠, 또 시민단체, 또 야당 이렇게 반발이 거세서 오랜만에 생긴 협상이 타결된 이 위안부 협상이 이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론은 팽팽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상용 교수께서는 DJ 김대중 정부 때죠. 2000년 초부터 2년 동안 주1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또 도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본 전문가, 일본 통으로 통합니다. 이제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 전망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새해를 맞아서 지금 최 교수께서 주1 대사 시절의 외교 비화를 담은 책도 출간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안인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지난주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서 일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그런 책임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 할머니 지원 사업을 나서겠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만은, 그게 불똥이 소녀상의 이전 문제 등등으로 막 튀어가지고 지금 후폭풍이 생겼습니다. 먼저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번에 발표한 고술사 내용에는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과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논설위원께서 그 현안 문제를 질문하시니 저로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합의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합의인데, 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로서는 결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결단이죠. 결단인데 거기서 그 과정에 미국의 권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결단, 거기에다 미국의 권고가 합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거는 결국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한 관찰을 해보면 그 협상 과정에 두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오판이 확인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역시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의 사전에 의미 있는 소통이 있어야죠. 설명이 좀 부족했다. 설명 정도가 아니라 소통이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할 능력이 넘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안 하고 결과적으로 사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개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위 최종적 및 비가역적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표현도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니, 우선 일본 측으로 봐서도 우리에게 자꾸 사과를 너무 계속해서 한다. 이제 끝을 내자 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강력한 요구가 일본으로부터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망언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 그만하자 하는 이 양쪽의 그 희망사항이 겹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뭐냐면 도대체가 한일 간의 쟁점을 비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한 합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첫째는 소통 부재라고 하는 대단히 큰 테만 부족이 있었고, 둘째는 저는 좀 미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불가역적이라고 선언만 한다고 해서 불가역적이 되는 건 되지 아니겠죠. 않죠.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예, 지금 뭐 여전히 위안부 협상은 이제 불씨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 협상에 타결돼서 한일 관계라는 건 이제 큰 한 고비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간의 관계 속에서는 독도 문제라든지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지 또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지 뭐 계속 이런 휘발성이 강한 현안들 계속 상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주일 대사로 근무하시던 때도 그때 이제 교과서 문제가 아주 뭐 급부상해서 정부가 주일 대사 당시 교수님이죠. 주일 대사를 일시 소환 조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교과서 문제도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말고요. 우선 저는 한일 간에 어쩌면 영원한 3대 정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독도 문제, 둘은 교과서 문제, 셋째는 야스쿠니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5천만 우리 국민 1억 2,500만 일본 국민이 대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때로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할까요? 예. 교과서 문제. 그렇습니다. 보통 제2년 대사 시절을 회고하면 한일 밀월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건 잘 모르시고 하는 말이죠. 제가 2년 있었는데 전반부 1년은 밀월이 아니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과서 문제로 엄청났어요. 그걸 제가 사실 외교 용어로는 외교 협상차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소환으로 열 동안 와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유가 교과서 문제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역시 역사 문제 아닙니까? 저는 역사 문제는 우선 사실의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확인된 사실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확인된 사실은 고칠 수 없어요. 은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 두 가지 문장을 인용해요. 하나는 랑케가 한 말, 우리 모두가 아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한 말이죠. 하나의 확인된 사실은 하나의 신이다. 그만큼 확인된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부드럽게 확인된 사실은 모래 위에 쓴 글이 아니다. 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다만 문제가 해석의 문제예요. 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남녀가 다르고 국적에 따라 다르고 같은 일본 사람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해석의 다양성, 해석의 차이는 좀 받아들이자 하는 그 지적 관용,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두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이 교과서 문제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많죠. 봐야 되겠죠? 많죠. 네. 사실 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한일 간에 아주 계속되는 제일 큰 현안은 역시 독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토에 관한 문제고,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뜨거울 그런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 문제 계속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독도 문제도. 이게 독도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도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를 한마디로 더 끝을 내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외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납득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일본 국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부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문제 삼던 그 교과서의 채택률이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0.039%예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교과서 왜곡이죠. 왜곡. 가장 우리 국민이 나쁘다고 보는 교과서. 여러분, 그걸 채택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 교육위원회라는 것은 민주국가의 교육위원회입니다. 아무런 압력이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0.039%라고 하는 얘기는 0%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과서 문제인데, 마찬가지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도 모든 국민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모범 답안이 없어요. 제 결론은 지금 현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책임자라면 그 길뿐이에요. 네.
현 상태라 하면 이제 독도를 한국이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물론이죠. 그런 보통 말씀이시죠? 우리가 현상 유지라면 별로 매력적으로 듣지 않은데 우리가 말한 현상은 한국의 실효 지배를 포함한 현상이죠. 영토 문제에서는 대개 실효 지배 한쪽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평화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무력을 행사한다든가 너무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 도전을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울분을 표한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일 간에 영원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입니다. 예.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는 날에도 일본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아키 여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아주 일본의 어떤 이 위안부 협상 타결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논란으로 또 번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계속적으로 현안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잉 기대를 하면 실망합니다. 뭐냐면 야스쿠니 문제는요.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예.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본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너 가지 대답이 일본 내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웃 나라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3시설을 만들어보자 예. 하는 안. 분사. 그럼요. 예. 예. 아니, 그죠. 분사가 아니죠. 별도로 예. 제3시설이 하나 있고 둘째는 중국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14명의 전범 그렇죠. 문제입니다. 전범. 그것을 분사 소위 따로 하자, 따로 만들자 하는 의견이 있고 심지어 분영이란 말도 나와요. 영혼을 따로 하자는 말.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래 일본으로서는 참배를 하되 이웃 나라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적어도 총리는 참배를 자제하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누구보다 참배를 하고 싶은 분이 지금 아베 총리 대신입니다. 그분이 지금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가운데 세 번째 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내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때 나오는 거 봐서 그게 비례적으로 저는 비례적으로라는 말 잘 써요. 영어로 말하면 proportionately. 그 비례라는 말은 상대방의 대응에 대해서 그게 넘는 대응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우리로서는 울분을 참지 못한다. 그 비례해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과잉 대응하거나 과잉 기대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주일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2000년부터 한 2년 정도 대사를 하셨는데 사실 김대중 정부가 한일 문제에 관한 한, 한일 관계에 관한 한 역대 정부 중에서 성과를 제일 많이 냈던 정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일 관계 아주 모범으로 이렇게 꼽히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일본 대사셨습니다. 네.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지금 네. 박근혜 정부의 대일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우선 일본에서는 그 이상의 합의가 없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순회가 합의한 가장 모델이다 하는 것이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정권 때 맺은 합의니까 피하고 싶은지 보수 정부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합의를 갖다가 활용 못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 이상 역사 조항을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야마 총리는 상당히 양심적인 분이시고 총리 대신을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나라의 전후 문제를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당시의 자민당 정부의 총리입니다. 사회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베 총리의 선배 총리입니다. 그분하고 우리 대통령이 합의한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에 이제 대통령에 올라서 바로 그 해에 이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는 특별 수행원으로 이제 참여하시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오부치 총리와 한일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도 나왔지만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또 유명한 연설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그 표현을 지금 교수님께서 만드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겁니까? 네, 그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닌데 일본 신문사의 취재 결과 거기 발표돼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드신 그렇습니다. 그 문장은 지적 소유권이 제한돼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영어로 생각했어요. Miracle doesn't happen miraculously. 그때 miraculously라고 하는 부사를 제가 생각한 겁니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적은 산업화의 기적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이거든요. 그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주화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28개의 나라가 있는데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150년 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천천히 수용한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짧지만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얻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이라고 본 거야. 이 민주주의의 기적을 내가 한번 표현하겠다 해서 한 건데 하나의 에피소드는 처음에는 우리말로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우리 공문서 번역하는 그 최고의 번역자가 아주 영어다운 번역을 했어요. A miracle just doesn't occur. 그야말로 영어답죠. miraculously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영어 자체고 너무나 멋있는 거 아니죠. 쉬운 영어일지 뭐. 이거는 죽은 영어야. 이런 얘기 하려고 내가 한 거예요. 이것만은 내 문장을 낳자고 해서 공문서에서 제 3일째 배운 영어 miracle doesn't happen miraculously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뭐 벌써 50년 전인데 1965년도에 한일 두 나라가 이제 국교를 수립 정상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파란과 곡절이 많았죠. 1960년 초반부터 대학교나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뭐 시위도 끊이지 않았고 그때 결국은 한일 위안부 협상이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한일 두 지도자의 뭐 결단 선택이었다고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결국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뭐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착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선택을 어떻게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그때도 한일 협정 반대 운동이 대단했죠. 그때 저는 그거를 63 세대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63보다 앞선 세대입니다. 저는 4.19 혁명 때 참가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일 회담 반대 운동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원에서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참가를 못했는데 따라서 판단도 옳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한일 회담을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저는 정치학자로서 정치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자문을 수없이 해왔어요. 보통 독립운동가나 국부에 대한 존경은 광범해요. 찬반이 별로 없어. 그러나 정치가 뭡니까? 정치 과정에서 정치 권력 투쟁을 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하고 우여곡절을 걷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업적을 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치가거든요. 제가 보는. 그런 점에서 큰 정치가는 찬반 토론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정치가가 큰 정치가다 하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국에 종사한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를 이뤄낸 김대중 대통령, 저는 큰 정치가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4.19 혁명 때 나갔던 사람이에요. 시위를 하러 나가셨던 그렇지만은 저는 건국의 이승만의 그 탁견 이걸 제가 높이 평가하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제가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산업화에
공적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새해를 맞아서 막 지금 최 교수님의 말하자면 이제 회고록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입니다. 중용의 삶. 이게 이제 제목은 중용의 삶이지만은 부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성찰, 오럴 히스토리 기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럴 히스토리라는 게 보통 회고록 하면 이제 본인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 정치학 교수 4사람이 지금 교수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묻고 답한 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오럴 히스토리라는 건 뭐 참 특이한데 이게 왜 오럴 히스토리가 됐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회고록, 소위 메모아르, 우리 알죠? 투르만 독트린이라든가 투르만 회고록이라든가 회고록이 대단히 중요한 1차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또는 참회록, 독백, 고백 이런 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것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약간 자기 정당화의 모습이 크다 하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가 사전 취재를 해서 자기 전문가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끄집어내는 그것을 구두로 답을 받아서 기록하는 소위 오랄 히스토리. 구술사가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은 사례다. 그래서 하나의 국제관계 연구의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 대사에 제가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내용을 보시면 대사 2년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 70년 인생을 취재한 거예요. 제일 처음 1942년 경주에서 태어나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물론 시각은 한일 관계지도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큰 시각에서 저인데 4분의 전문가가 묻고 그 전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과 기억을 토대로 해서 따로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는 것대로 얘기해달라 이랬어요. 주문이. 그래서 낸 원래 그게 일본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현 상태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일본 문부성이 인정하는 연구 보고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겁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충분한 어떤 그 설명이라든지 설득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게 뭔가 좀 취약점이 있지 않았는가. 또 그리고 불가역적 협상이라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직격 인터뷰 최상용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